바쁜 하루였다. 가구도 드리고 집 정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실로 오랜만에 보통 사람처럼 살았던 하루였다. 미처 정리하지 못한 것들을 천천히 정리하던 유진이 준상을 바라보며 기억의 조각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담임 선생님의 별명은? 선생님이 두 사람에게 준 벌은? 준상은 아무것도 대답하지 못했다. 기억해내려 애써 보았지만 도저히 기억나지 않았다. 담임 선생님의 별명은 가가멜이었고 두 사람이 받은 벌은 소각장 청소였다. 벌로 소각장 청소를 했다는 사실을 들은 준상은 소리내어 웃음을 터뜨렸다. 우리 불량 학생이었구나. 준상의 말에 유진은 정색을 하며 나섰다. 준상은 조금 불량했지만 자신은 나름대로 모범생이었다고 반박했다. 너 내가 기억 못한다고 거짓말하고 있는 거지? 준상이 눈을 가늘게 뜨고 웃으며 유진을 쳐다보았다. 믿을 수 없으면 네가 생각해내. 그리고 첫눈 온 날 내가 너한테 빌려준 거. 벙어리 장갑. 준상은 의외로 너무 쉽게 대답했다. 유진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준상을 쳐다보았다. 진짜 기억나느냐는 듯이. 준상은 미안해졌다. 잃어버린 시간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벙어리 장갑을 빌려줬는데 못 받았다고 한 유진의 말을 기억해냈던 것이다. 준상이 약속 장소에 나오지 않아 돌려받을 수 없었다고 했던 말. 유진은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아쉬운 듯 혼자 중얼거렸다. 얘기해 줄 것도 있다고 했는데. 유진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준상의 얼굴에 서글픔이 스며들었다. 그날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일까? 유진은 준상이 기억 못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꾸만 기대를 하게 되는 자신의 마음을 추스렸다. 내가 다 기억하고 있으니까 괜찮아. 민영과 자신을 위로해보지만 여전히 마음 한쪽이 아팠다. 준상이 기억을 되찾았다는 소식을 들은 체리는 한동안 술을 마시며 스스로를 달랬다. 준상이 아닌 민영을 돌려달라며 울부짖었다. 모두가 소용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순간부터 체리는 일에만 매달리기 시작했다. 차라리 그런 것이 자신을 위해서도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낫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신상품을 정리하고 매장 곳곳을 다니며 참견하고 분주한 하루하루를 살던 체린이 잠시 의자에 앉아 쉬고 있을 때 전화벨이 울렸다. 가가멜이었다. 오늘의 교사상 수상차 서울에 들렀다가 제자들을 부른 것이다. 가가멜은 유진과 상혁의 일도 용국을 통해서 알고 있던 터라 겸사겸사 들렀다. 아니 근데 정유진이 이놈의 자식은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술을 마시던 가가멜이 시계를 들여다보며 말했다. 순간 모두의 얼굴이 굳어졌다. 모두의 표정을 살핀 가가멜이 상혁을 보았다. 상혁도 유진도 가가멜에게는 똑같은 제자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주고 싶었던 것이다. 속사정까지야 알 수 없지만 풀어야 할 것은 풀어야만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유진이 준상과 함께 카페로 들어섰다. 유진을 보며 반색을 하던 가가멜이 옆에 서 있는 준상을 보고는 경악했다. 강준상? 선생님은 한 번에 준상을 알아보았다. 지난 시간을 기억하지 못하는 준상의 손을 잡아주며 위로해주고는 지난 일들이 기억난 듯 예나 지금이나
준상이를 챙겨주는 사람은 유진이밖에 없음을 상기시켰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준상과 유진을 노려보던 채린이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버렸다. 잠시 후 유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앉아있던 상혁이도 자리에서 일어섰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눈치챈 가가멜은 괜한 자리를 만들었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치 않았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선생님으로서 제자들을 화해시켜주고 싶었는데 그것이 마음처럼 쉽지 않았다. 지각을 하고 땡땡이를 치던 학생들에게 벌을 세우고 머리를 쥐어박던 선생님이지만 이제 너무나 커버린 제자들에게 선생님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은 듯했다. 가가멜은 자리를 뜨면서도 말로 안 되면 주먹으로라도 풀어야 할 것은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모두 사랑하는 제자들이기에. 가가멜과 채린 그리고 상혁이 자리를 뜨자 유진은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사실 모두들 나와 있을 것이란 생각은 하지 못했다. 그래서 준상이까지 데리고 나온 것이다. 진숙씨, 용국씨, 미안해요. 준상은 미안한 마음에 사과를 했다. 아차 싶었는지 유진이 변명을 했다. 아직 조금밖에 기억하지 못한다고. 강준상인 줄 알았는데 아직 이민영이었어? 연거푸 술잔을 비우던 용국이 술기운을 빌려 속에 있던 말을 툭 던졌다. 진숙이 말리는 것도 뿌리치며 용국이 다시 말을 이었다. 너 기억나는 게 뭐냐? 용국은 준상이 기억하는 것이 고작 자신이 강준상이라는 것과 유진에 대한 기억 몇 가지뿐이라는 사실에 화가 났다. 진숙이나 자신은 기억 못해도 괜찮았다. 하지만 상혁이한테 준 상처를, 그로 인해 아파한 상혁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 화가 났다. 상혁은 살아있을 때는 허구한 날 이유 없이 시비 거는 준상이와 싸웠고 죽고 나서는 유진의 기억 속에 있는 준상이랑 10년을 넘게 싸우면서 살았다. 그런데 상혁을 기억하지 못한다니 말도 되지 않았다. 준상이 살아 돌아온 것, 기억을 찾았다는 게 다 너무 기쁘고 좋은데 누가 뭐래도 용국에게는 아무것도 기억 못하는 준상이보다는 상혁이와 채린이 더 소중했다. 준상이 죽고 나서 제일 괴로운 사람은 유진이었지만 상혁이, 채린이 모두 다 괴로웠다. 강준상이라는 이름 석자. 10년 넘게 친구들 모두는 준상이를 잊지 못하고 살아왔다. 유진이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친구들 모두를 기억해야 옳았다. 상혁에게 얼마나 상처를 주었는지, 친구들이 얼마나 준상이를 좋아했는지 모두 기억해내야 옳은 것이다. 용국은 죄인처럼 앉아있는 유진과 준상을 바라보며 울부짖었다. 10년 전 우리 다 같이 산장으로 MT 갔던 날 밤, 그때 그 친구들로 다시 다 돌려놔. 다 기억해내서 다시 돌려놓으란 말이야, 자식아. 용국은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따지고 보면 그 누구도 잘못한 것은 없는데 친구들 모두가 상처를 떠안고 아파하고 있는 것이 견딜 수 없었다. 그리고 죄인처럼 멍하게 앉아 자신의 말을 듣고 있는 유진과 준상의 모습도 가슴 아팠다. 흠씬 패주고 싶을 정도로. 용국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는 몸을 끌고 밖으로 나갔다. 그런 용국이 걱정스러운 듯 진숙이도 따라 일어섰다. 자리를 떠나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는 준상의 입에서 긴 한숨이 새어나왔다. 유진아, 강준상 대체 어떤 애였니? 도대체 어떤 애였길래 친구들한테 상처만 준 거니? 준상은 너무 슬펐다.
기억도 나지 않는 자신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것이. 다음날 준상은 아침 일찍 유진을 불러냈다. 준상은 유진에게 기억을 빌려달라고 말했다. 뭘 했는지 가르쳐주면 기억을 되찾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았다. 유진은 준상에게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하나 알려주었다. 버스에서 처음 만났던 것부터 버스 맨 뒷좌석에 앉아서 준상의 어깨를 빌려 잠들었던 일, 졸다가 엉뚱한 곳에 내려서 지각했던 일, 버스에서 내린 유진은 학교 담 밑으로 준상을 데리고 갔다. 의아한 표정으로 유진을 바라보는 준상에게 유진은 씩씩하게 말했다. 엎드려봐. 유진은 엉거주춤 서 있는 준상을 엎드리게 한 후 신발을 벗고는 준상의 등을 밟고 담장 위로 올라갔다. 담장 위에 앉아있는 유진의 발에 준상이 신발을 신겨주었다. 유진은 이번에는 준상을 호숫가 숲속길로 데리고 갔다. 그리고 예전처럼 자전거를 탔다. 준상의 허리를 꼭 잡고 뒤에 앉아 10년 전 추억을 더듬어 보았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배구공을 가지고 그때처럼 열심히 배구를 해보기도 하면서 준상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주려 애를 썼다. 그 다음에 간 곳은 꼬마 눈사람을 만들었던 곳이었다. 준상은 그곳에서 무엇을 했는지 기억하려 애써 보았지만 도저히 생각이 나지 않았다. 꼬마 눈사람 만들었었어. 너랑 나랑 하나씩. 유진이와 준상이었겠구나. 네가 눈사람끼리 뽀뽀도 시켰다. 듣고 있던 준상의 표정이 환해졌다. 우린 안 했니? 짓궂은 준상의 질문에 유진은 쑥스러운 듯 미소만 지었다. 했구나. 어떻게? 이렇게? 준상은 장난스럽게 유진을 잡아당겨 키스를 하려는 듯 입술을 가까이 가져갔다. 유진은 준상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정말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준상이 안타깝기만 했다. 첫눈이 탐스럽게 내리던 날 수줍은 첫 키스를 나누었던 곳, 준상은 여전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 준상에게 부담 주고 싶진 않았는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 유진의 두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해졌다. 하지만 기억 저편에 있는 준상의 모습이 너무 가슴 아파 눈물조차 마음대로 흘릴 수가 없었다. 유진의 모습에서 이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느낀 준상의 팔이 스르르 풀어졌다.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듯한 표정을 지은 채로 유진은 해가 저물어가는 호숫가로 준상을 데리고 갔다. 나중에, 아주 나중에 준상의 기억이 돌아온다 해도 호숫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준상으로선 알 수 없는 곳이기도 했다. 그 자리에 준상은 없었으니까. 바로 그곳에서 친구들과 함께 준상을 떠나보냈었다. 살아있는 줄도 모르고 장례식을 치른 곳이다. 하지만 그땐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살아 돌아올 것을 알기라도 하듯 유진은 그때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유진의 아픈 기억들을 더듬던 준상은 기억하지 못하는 자신보다 유진이 더 마음 아파하고 있는 것이 괴로웠다. 바보같이 10년이나 죽은 사람을 기억하고 아파한 유진에게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 괴로웠다. 유진은 민영이 말했던 것을 기억했다. 여긴 이렇게 아름다운데 왜 슬픈 기억만 떠올리냐고. 그땐 그 말이 듣기 싫었는데 생각해보니 맞는 말이었다. 여기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을 놔두고 옛날 기억을 찾으려고 애쓰는 것이 부질없는 짓이란 생각이 들었다. 준상은 기억을 찾으려 애쓰고 자신은 기억하지 못하는 준상을 보며 안쓰러워하고 아무 의미 없는 짓이란 생각이 들었다. 기억을 되찾아 자신에게 진짜 강준상이 돼주고 싶어하는 준상의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나간 기억도 소중하지만 앞으로 같이 만들어갈 기억이 훨씬 더 많을 텐데 기억 저편을 헤매는 것에 시간을 허비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기억 찾는 일 그만하자. 내가 사랑하는 건 기억 속의 준상이가 아니야. 지금 내 앞에 있는 바로 너니까. 어디 갔지? 정아가 다급하게 이것저것을 뒤지며 무엇인가를 열심히 찾고 있었다. 유진은 책상 위에 있던 서류를 정아에게 내밀었다. 서류를 받아든 정아는 휴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며 유진을 애정어린 눈길로 바라보았다. 한 달씩이나 놀다가 출근한 사람이 허구한 날 일한 자신보다 낫다는 듯이. 그때였다. 누군가 우당탕거리며 계단을 내려오는 사람이 있었다. 준상이었다. 놀란 정아와 유진이 준상을 바라보았다. 준상은 다짜고짜 정아를 돌아보며 유진을 데려가도 되는지 물었다. 준상은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몰라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는 정아를 뒤로하고 유진의 손을 잡고 사무실을 빠져나갔다. 춘천 가자. 돌려줄 게 있어. 대답도 듣기 전에 준상은 벌써 저만치 뛰어가고 있었다. 유진의 손을 꼭 잡고. 마르시안을 나온 준상은 횡단보도 앞에서 차를 멈추고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며 앉아있던 준상이 무심코 밖을 내다보았다. 여자아이와 그 아이의 어머니인 듯한 사람이 공중전화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여자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고 여자아이는 목에 걸고 있던 벙어리 장갑을 돌리며 장난을 하고 있었다. 전화를 끄는 어머니가 아이의 손에서 장갑을 빼앗아 양손에다 끼워주었다. 그 순간 기억 속으로 선명하게 떠오르는 모습이 있었다. 춘천을 떠나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벙어리 장갑을 꺼내보는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다. 뒤에서 울려대는 클렉선 소리에 정신이 든 준상이 입가에 미소를 띠며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 저예요. 준상의 전화를 받은 강미희는 비서로부터 스케줄을 듣고 있었다. 어머니, 제 물건들 다 보관하고 있다고 하셨죠? 준상은 사고 났을 때 입었던 옷도 보관돼 있는지를 물었다. 아마도 어딘가에 있긴 있을 거란 강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준상은 전화를 끊고 한달음에 유진에게 달려갔다. 유진은 준상이 살았던 집으로 들어서자 가슴이 두근거렸다. 준상의 숨결이 느껴지는 듯했다. 준상이 숨쉬고 생활했던 모든 것들이 가슴으로 느껴졌다. 준상이 여기저기를 들쑤시며 찾아다니는 동안 유진은 준상의 방으로 들어섰다. 준상이 물건을 찾느라 이것저것을 뒤섞어 놓아 책상 위가 마구 어지럽혀져 있었다. 유진은 강준상이란 이름이 적혀있는 명찰을 집어들었다.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정말 강준상이 맞았다. 한 번도 준상을 의심한 적은 없었다. 그런데 명찰에 적힌 이름을 보는 순간 정말 강준상이란 생각이 드는 것은 무슨 까닭인지 유진도 알 수 없었다.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정말 살아서 돌아왔음을 새삼 확인한 순간이었다.
준상의 학생증이 있었고 사진도 있었다. 그리고 자신이 준상에게 보냈던 쪽지들. 유진은 그중 하나를 무심코 펴보았다. 또다시 자신의 글씨를 확인한 유진의 눈엔 눈물이 핑 돌았다. 그때 집안 구석구석을 들쑤시고 다니던 준상이 방으로 들어섰다. 찾았어? 뭐야? 유진이 준상을 돌아보며 물었다. 준상은 뒷춤에 무언가를 감추고 서서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뭔가 궁금해하는 유진에게 준상이 뒷춤에서 낡은 벙어리 장갑 한 짝을 내밀었다. 준상아. 떨리는 손으로 장갑을 받아든 유진의 눈에서는 하염없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날 12월의 마지막 날 다시 만나 돌려받기로 했었는데 그날이 바로 오늘이 될 줄 몰랐다. 오직 운명의 신만이 알고 있었다. 준상아. 감격스러웠다. 뭐라 말할 수 없는 수많은 감정이 마음속을 어지럽게 떠다녔다. 준상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그것이 눈물되어 흘러내리는 순간까지도 유진은 난무하는 감정들을 추스를 수가 없었다. 꿈이 아니었으면 하는 소망만이 소리도 없이 저물고 있는 겨울 하늘을 수놓고 있었다. 유진은 준상과 함께 10년 전에 만나기로 약속했던 그 장소에 서 있었다. 여긴 어딘지 알겠어? 유진이 주위를 둘러보고 있는 준상을 보며 물었다. 준상은 기억나지 않는 듯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괜찮아. 곧 기억날 거야. 하나씩 생각날 때마다 선물을 받는 기분이 될 거야. 유진은 준상을 위로했다. 하지만 준상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다. 따뜻한 커피를 마시면 괜찮아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준상을 남겨둔 유진이 편의점으로 향했다. 유진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준상이 기억을 되살리고 싶은 간절한 눈빛으로 주위를 돌아보았다. 그때 일기예보에도 없던 눈이 갑자기 내리기 시작했다. 두 손을 펴들고 하늘을 올려다보는 순간 저녁 불빛 사이로 뭔가가 휙 지나갔다. 자신과 유진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기억 한 조각이었다. 좋아하는 동물은? 사람. 사람? 누구? 12월 31일 여기서 만나자. 그때 얘기해 줄게. 눈을 맞으며 서 있던 준상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다. 지금 자신이 서 있는 곳이 바로 유진과 만나기로 한 곳임을 기억해낸 것이다. 따뜻한 캔커피를 사가지고 돌아온 유진이 등을 돌리고 서 있는 준상을 불렀다. 준상아! 천천히 몸을 돌려 유진을 돌아보는 준상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순간 유진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준상은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다. 여기서 만나기로 했던 것이 아니냐고. 그날 자신이 해주고 싶었던 말이 생각났다고. 목이 맨 준상의 목소리가 포근하게 유진의 가슴 속으로 울려 퍼졌다. 유진아, 사랑해.